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부적으로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을 퇴치한 40대 여성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사는 게 참 힘들고 팍팍하다고 생각했어요. 연애 결혼으로 남편을 만나 알콩달콩 연애하다 1년 만에 결혼하고 아이 셋 낳아 참 행복했죠.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그저 가정만 잘 맡아주면 된다고 하는 다정한 남편과 말 잘 듣는 자식들이 있어 참 좋았어요. 특히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특출난 재능이 있어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미술을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림 그리는 대회가 있다고 치면 최고상은 늘 우리 첫째 딸의 몫이었죠. 학교 대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대회, 도대회 할 것 없이 딸은 번쩍번쩍한 상을 타와서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말썽을 부리는 편이긴 했어도 운동에 재능이 있어 그쪽으로 밀어주려 했고요. 터울이 있는 막내는 특출난 재능은 없어도 어딜 가나 사랑받고 주목받는 성격이라 아주 애교 덩어리였어요. 여름이면 바다로, 겨울이면 산으로, 때가 되면 아이들 우르르 데리고 떠들썩한 휴가 가기에도 바빴죠. 그런데 벼랑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더니 우리 집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길을 걷다 보면요. 튀어나온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져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연쇄적으로 수차례 넘어지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요, 이건 해도 너무했습니다.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뭘 해도 시원찮고 답답증은 계속 따라붙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3년 만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저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이 일로 시댁과 완전한 선을 긋고 살게 되었지만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 너무 서글픕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이 늘 즐겁기만 하던 우리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3년 전이었어요. 벼랑간 예고 입시를 준비하던 첫째 딸이 미술을 그만두겠다고 붓을 놔버린 거예요. 미술에 특출났던 거지 성적이 그리 좋지도 않았으면서 일반고에 진학해 대학을 가겠다고 한 것이죠. 온 가족이 다 뜯어말렸지만 딸의 뜻은 굳건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몰라. 이쪽으로 날고기는 실력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 같은 건 재능 축에도 못 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혜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잘하다가도 실증 날 수 있고 잘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이겨내야 더 발전하는 거지.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했어.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엄마는 허락 못해. 그동안 미술한답시고 들인 돈만 해도 얼만데. 갑자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그만둬? 엄만 돈이 더 중요해? 내가 못하겠다잖아. 예고에 갈 자신도 없고 예고에 가더라도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 대학에 갈 자신도 없다고. 엄마 맞아?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서지혜, 너 당장 안 들어와? 지혜야. 그렇게 한 차례의 폭풍으로 첫째는 정말 예고가 아닌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첫째에게 어쩔 수 없이 져주긴 했지만 한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예고를 목표로 했던 터라 못내 아쉽더라고요. 부모로서 그럴 때면 참 답답할 노릇이죠. 누가 봐도 더 탄탄하고 쭉쭉 뻗어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는 새끼를 가려 할 때요. 첫째 말대로 우리나라에 날고 기는 애들은 많지만 제가 보기엔 첫째도 그 날고 기는 애들 중 하나에 속했거든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둘째 때문에 학교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무려 학교 폭력이 연루된 거예요. 퇴학을 논할 만큼 사안도 중했고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성적도 특출나지 않고 에너지가 강한 편이긴 했어도 큰 사고 한 번 치지 않았던 아들에게까지 그런 일이 생겼죠.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마는 어떻게 해를 넘겨 또 그런 일이 있나 싶어 너무 우울했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와 둘째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죠. 게다가 막내딸은 갑자기 변한 집안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더니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요. 어딜 가나 웃음꽃이 넘치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던 가정이었는데 한순간에 폭풍우 속으로 처박혀 버린 겁니다. 웃을 일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첫째가 고등학생이 되고 아들이 엇나가면서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 대화가 통할 리가 있나요? 남편과 아이들은 유대 관계가 좋았던 편이었는데요. 첫째는 사춘기로, 아들은 지난 일로 아빠가 무서워 입을 다물었고요. 그나마 셋째가 그 사이에서도 조잘조잘했지만 저나 남편은 그 말에 반응을 해줄 에너지도 남지 않았었어요. 그러던 와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엔 시아버지가 쓰러진 겁니다. 아버님께서는 체격도 건장하시고 매일같이 밭일도 거뜬하실 정도로 건강하셨거든요. 제 가정일로도 착잡한 와중에 쓰러진 시아버지의 병간호로 어머님과 교대를 해야 해서 한동안 병원에서 살았어요. 겨우 의식을 찾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아무래도 전처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그때 갑자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러지 말고 굿이라도 해보는 게 어때요? 굿이요? 아, 나는 그런 건 잘 안 믿어요, 아가씨. 언니가 잘 몰라서 그래요. 큰 돈 들여 하는 굿인데 안 통하면 그게 진작에 사라졌지. 이 땅에 무당이 몇인데요. 제 친구도 행시를 3번이나 연달아 떨어졌는데 무당이 써준 부적 가지고 시험장 들어갔다가 합격했거든요. 우연이겠죠. 있자야 번전이잖아요. 아빠 저렇게 쓰러지고 마음도 안 좋은데 오빠네 작년부터 문제도 많고 혹시 오빠네 집에 문제가 있어서 아빠 저렇게 되신 거면 어떡해요? 아가씨, 그런 말이 어딨어요. 지금 우리 집에 뭐 악귀라도 씌웠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우리 오빠 장남인데 장남에 마가 끼어서 우리 부모님까지 문제 생긴 건지 누가 알아요? 아가씨,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 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혜 그거 느닷없이 미술 그만두고 저러고 있고 세원이도 학교폭력으로 끌려가다 강제 전학당하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가씨,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희 일이 어떤 애군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쓰러진 것이 다 우리 집 탓이다 한 거니까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헌방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무당이니 구신해야 하는 미신은 안 믿어요. 제사도 뭘 믿어서 지낸다기보다는 전통이고 마음이다 하고 지내는 거지. 나중에 아들이 싫다면 제 손에서 끝날 거고요. 애군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집에 굿을 해야 할 사람이면 오히려 신우 쪽이었죠. 신우는 저보다 3살 어렸고 그때 시조카가 막 7살, 5살 그랬어요. 애들 고모부는 결혼 전부터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아버님 눈엔 그게 영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선구안이었던 게 결혼 후 고모부 사업이 쫄딱 망해 시누이가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거기다 팔싹둥이로 태어난 시조카는 병치레가 잦아서 아이 때부터 병원을 그렇게 들락거렸고요.
고모부는 사업이 망해진 빚을 처리하는데 급급했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신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게 그쯤 돼서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한창 안 좋을 때 제가 옆에서 집안에 애군이 꼈느니 어쩌니 했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죠. 남편은 그냥 잊어버리라는데 그게 쉽게 잊히나요. 그렇게 며칠 시댁에 연락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르더라고요. 얘, 그러지 말고 정미가 말한 그 집에 연락이나 해봐라. 그 집이라뇨? 그 무당 말이다. 정미가 하는 말이 용하기는 엄청 용하다더라. 듣자 하니 하고 많은 날 병원 들락거리던 용민이도 그 집 부적 쓰고 나왔대.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병이 부적으로 나을 수가 있어요? 용민이는 그동안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았으니까 그런 거죠. 어쨌거나 부적 쓰고 그렇게 됐다니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냐. 일단 찾아보기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너희 시아버지 저렇게 눕혀놓을 셈이야. 어머님, 그럼 어머님도 아가씨처럼 저희 집 때문에 아버님이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는 거다. 너네라고 안 좋은 운을 불러서 앉혀놨겠니? 너도 모르게 들어앉은 애군이 있으면 내보내자 이거지. 말도 안 돼요. 어머님까지 왜 그러세요? 그리고 굿이 한두 푼이에요? 듣자 하니 굿판에만 수천을 쓰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 돈 없어요. 있어도 못 써요. 아니 얘는 뭘 해보지도 않고 그저 대뜸 싫대? 방법이 있다잖아, 방법이.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세요. 저는 할 말 없어요. 어떻게 모녀가 저렇게 잘 맞는지요. 참 그러고 보면 시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죽이 척척 잘 맞았어요. 아버님께서 아가씨 결혼 그렇게 반대했을 때도 시어머님이 나서서 설득해 결혼시켰거든요. 아버님 저렇게 누워 계신 거 마음 아팠죠. 굿이 정답이었으면 더 일찍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가씨 이야기 들어보니 그 무당한테 굿 한 번 할 때 1,500만 원이 필요하대요. 1,500만 원을 효능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은 곳에 쓸 수 있나요? 완강한 거부를 했는데 기어이 시어머니께선 애들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애들 아빠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특히 그런 곳에 허투루 돈을 쓰는 걸 정말 싫어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애들 아빠가 소문난 효자라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도 일부러 집과 가까운 곳에 터를 잡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정보다는 시댁에 종종 들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어머님께서 눈물바람을 하시며 굿이라도 해서 아버님 일어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시니 안 넘어갈 수 있나요? 결국 남편이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굿은 물론이거니와 사주도 안 믿는 사람이 무당집에 아가씨 한번 따라갔다 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아버지가 행여 저렇게 있다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보내드려야지 후련하지 않겠냐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예우가 좋다고 하셨고 당분간 저렇게 지내시더라도 차차 나아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무슨 아버님이 벼랑간 저 세상에 가기라도 할 것처럼 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집안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 가보는 수밖에요. 가보니 뭐 뻔했어요. 아가씨 말대로 저희 집안에 애군이 끼어 있으니 부적도 써야 하고 굿도 해야 한대요. 굿도 아가씨가 말했던 것보다 비싸서 2천만 원은 들여야 우리 집에 꼈다는 애군을 물리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견적을 받고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종이 쪼가리 몇 장과 굿판에 2천만 원은 못 쓰겠다고요. 남편도 막상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오고 갈 거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났는지 망설이더라고요. 자기를 따라와 줄 것 같던 아들이 망설이자
결국 시어머니께서 나서셨습니다. 시댁의 경제권은 아버님이 가지고 있어서 비상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1,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나머지 500만 채워서 해보라고요. 그래야 아버님이 일어나시고 우리 집 운이 다시 순탄해진다나요. 결국 구슬했어요. 애군이 우리 집에 끼어 있는 거라면서 그것도 우리 집에서 했죠. 우리 집이요, 아파트입니다. 이웃들에게 민폐이니 마당의 넓은 시골집인 시댁에서 하자고 했지만 안 통했어요. 왼쪽 콧구멍이 가려운데 오른쪽 콧구멍 후빌 거냐면서요. 아침 대바람부터 무당이라는 사람이 와서 징을 두드리고 방울을 울려댔죠. 현관문과 창문을 다 닫고 해도 모자랄 판에 창문은 덥다고 애구는 현관문으로 드나든다고 활짝 열어 젖히고요. 앞집으로 말린 북어가 몇 개나 날아갔죠. 앞집은 무슨 죄인가요? 그런 피해가 있을 거라고 미리 말했으면 양해라도 구했죠. 평소에 구판을 본 것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짧게 본 게 전부라 저는 굿이 그런 것인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잘 벼린 칼날을 걷는 쇼라도 볼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와서 춤추고 징 울리고 알기 어려운 말을 쉴 새 없이 하는 것이 전부였죠. 아, 싫다는 애들을 앉혀놓고 기도 같은 것을 하기도 했네요. 보면서도 이건 아니다, 정말 기가 찬다고 했는데 그때 애들을 끌고 나오지 않은 게 한이라면 한입니다. 그렇게 굿이 끝나고 이제 좋아질 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몇 주 뒤에 아버님이 처음으로 걷기 시작하자 어머님은 이게 다 자기 말을 듣고 구슬해서 그런 거라고 좋아했죠.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의 병세는 호전되는 중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버님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호전되었으니 아무 말 않고요. 우리 집 운의 흐름이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면 제가 굿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일반고에 진학한 이후 그저 그런 성적표를 가져오는 게 일상이었고 그렇다고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둘째도 어울리는 친구들이 영 별로인 것 같은 게 늘 살얼음판이라도 걷듯이 보게 되고요. 그러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던 셋째한테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셋째가 가출을 한 거예요.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싶던 차였습니다. 막내 책상에서 저희 보란 듯 써놓고 간 편지가 발견되었죠. 막내는 그동안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은근한 따돌림을 받았고 그로 인해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서 나갔다 올게. 엄마랑 아빠한테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언니랑 오빠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나는 말 못했어. 매일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든데 엄마는 내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학교에 가라고 했잖아. 근데 난 학교 가기 싫어. 학교 가봤자 나랑 놀아주는 애들도 없고 급식도 혼자 먹어. 그래서 밥도 안 먹은 지 꽤 됐어. 밥 안 먹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애들이 또 웃어. 그냥 나는 학교에 안 가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부모는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세상이 무너져서 막막한 마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심정. 여러분들은 안 겪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갑자기 진로를 포기한 첫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셋째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중심이 되어 모범이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제멋대로 굴기 시작하면서 첫째와의 다툼도 잦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모든 게 다 첫째로부터 시작된 일 같아 화풀이도 많이 했습니다.
집안이 시끄럽다 보니 둘째는 듣기 싫다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애아빠랑도 좋은 소리 오가기 힘들었겠죠. 그 사이에서 셋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와달라 힘들다 그런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엄마 자격이 있나, 우리가 부모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애는 찾아야 하니 혹시나 제 언니는 알고 있을까 싶어 급하게 학교에 있던 첫째까지 불렀어요. 셋째는 나이가 너무 어려 핸드폰도 없었고 막상 애를 찾으려고 하니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친한 친구라고 알고 있었던 애는 셋째랑 대면대면한 사이가 된 지 오래라 잘 모르고요. PC방이며 오락실이며 방방이 타는 곳까지 애가 갈 만한 곳을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애로선 달갑지 않았겠지만 학교에도 알려져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전부 전화했고요. 게다가 사안의 따돌림과 관련이 있다 보니 학교에서도 그저 좌시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애가 발견된 곳은 시에서도 40km가 떨어진 한 마을에서였어요. 어떤 주민분께서 웬 아이가 울면서 밤길을 걷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주신 덕분에 찾았습니다. 경찰서에 인도된 아이를 보자마자 저는 등짝을 후려치며 엉엉 울었어요. 이 정신 나간 거사,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걸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말을 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맨날 언니랑 오빠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데 나 힘들다고 하면 더 속상해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알고 보니 셋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목했던 가족이 자주 가던 캠핑장 길목을 알고 간 거였어요. 매번 봐서 눈에 익은 풍경을 쫓아가다 보니 밤이 되었고 되돌아가자니 너무 무서워서 그냥 무작정 걸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 곳은 없는데 집이나 학교에서는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큰 차에 그 캠핑장이 생각났대요.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아이는 마을 어르신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왔습니다. 셋째 학교에 방문해서 진상조사를 확실히 요구하려 했는데 셋째가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를 괴롭힌 건 아니고 그냥 자기랑 놀기 싫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혼내냐고요. 그런 걸로 혼내면 오히려 자기가 더 학교에서 곤란해지니 참아보겠다고 해요. 중학교 올라가면 괜찮아지지 않겠냐고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가출 같은 거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묻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른 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를 더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또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셋째가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나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셋째가 돌아오면 항상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상황이 그리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왔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마침 그날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라도 난 것처럼 굴어서 결국 알게 되었죠. 어머님이 알았으니 시누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찾았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사고라도 났어봐요. 그렇죠.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때 굿이 좀 부족한 감은 있었어요. 네? 그때 다 잡아야 했는데 제대로 안 잡아서 이 사달이 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하려거든 그냥 가요 아가씨. 언니, 그때도 굿해서 우리 아빠 일어났잖아요. 돈을 더 썼음 그 얌전한 희주가 가출 꿈이나 꿨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가요. 아가씨 아니어도 저 정신 하나도 없다고요. 언니, 잘 생각해봐요. 굿해서 안 되면 다른 것도 봐봐야 한댔어요. 엄마, 혹시 선산에
묘자리 다시 봐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묘자리? 선산에 좋은 자리만 골라서 썼는데 안 좋을 건 없을 거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이나 해보는 게 좋아요. 옛날 사람들이 뭘 알아? 풍수를 공부한 전문가가 딱 보면 뭐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10초만 봐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안다는데 묘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잘못 쓰면 집안 하나 풍비박산 나는 건 일도 아니라는데 그렇게 걱정이면 아가씨가 보고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왜요? 전 별 걱정이 없어요. 용민 아빠 일 잘 풀리고 있지. 용민이 건강해졌지. 게다가 세나는 발레에 소질 있다고 선생님이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요. 그래요. 아가씨는 걱정 없어서 좋으시겠네요. 그러니까 괜히 속 시끄러운 사람 옆에서 속 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게 할 소린가요? 그때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싶은 거 기가 차니 오히려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또 우리 셋째가 가출한 일이 묘자리 때문이 될 수가 있나요? 그 묘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얼굴도 못 본 시조부와 그 윗세대인데요. 만약 문제가 생겼으면 애초에 남편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겠죠. 괜히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사람 속 시끄럽게 한다 싶어 속상했는데 남편은 한술 더 뜨더라고요. 일단 가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당신까지 왜 그래? 당신 그런 거 믿지도 않잖아. 봉수라는 분 또 다르지. 괜히 집터 묘자리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찝찝해. 희주가 어디 가출이나 할 수 있는 애였어. 뭐에 홀린 것처럼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문제가 또 묘자리 때문이다 이거야? 일단 그게 연관이 있는지 진짜 묘자리에 문제가 있는지 봐보자는 거지. 하여간 당신 집안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뭐? 아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 내 말이 틀려? 어머님이고 아가씨고 당신이고 다 말 같지 않은 미신에 휘둘려 다니잖아. 전에 굿해서 뭐가 나아졌어? 아버님 일어나신 거? 아버님이야 차차 차도를 보이시고 있었던 거고 어쩌다 보니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거지. 시기가 맞아 떨어진 건지 구술해서 나아진 건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다리 싫으면 말아. 내가 정미랑 어머님 모시고 가볼 테니까. 결국 남편은 기어이 풍수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신우이가 잘 알고 있다던 그 풍수사는 아니나 다를까 시조부님의 묘자리가 잘못되었으니 이장이 필요하다고 했나 봐요. 특히 장남집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묘자리만 잘 정비하면 막혔던 운이 트일 테니 걱정 말라고 하고요. 남편은 그 말을 믿고 또 이장하는데 돈을 써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 마음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당장 문제가 없던 셋째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문제없이 잘 풀리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꽉 막혀버리니 정말 좋은 운이나 나쁜 운을 찾게 되었지만요. 어쩌면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된 일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런 문제로 골치 아파 스트레스 받아 할 때마다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냥 애 하고 싶은 대로 둬라. 애는 괜찮다는데 왜 옆에서 그렇게 야단이야. 그러니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겉도는 거지. 참 우리 엄마지만 내 속을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를 떠나지 못하는 제 욕심에 자꾸 애들을 힘들게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묘자리를 이장하는 데는 절대 돈을 쓰지 않겠다고 그렇게 도장을 찍었거든요. 매달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만데요.
학원비처럼 써버리면 사라져버리는 돈에서부터 보험금과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청약통장 적금까지 외벌이에 그거 알뜰살뜰 쓰는 것도 일인데 당장에 이장할 돈이 어딨습니까? 이전과 다르게 타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모른 채 하자 남편이 대뜸 500을 내놔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동안 용돈 안 쓰고 조금씩 모아놨던 거. 비상금이 있었단 말이야? 이 돈으로 할아버지 이상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아니, 그동안 그렇게 모을 돈이 있었으면 애들 학원비에 보험이 빠듯하다고 할 때 도와주지. 왜 멀쩡한 묘자리 옮기는데 그 돈을 쓰겠다는 거야? 나 좋으라고 그래. 애들한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잖아. 애들 문제가 그 묘자리에 있는 건 확실해? 할아버님 묘자리 옮기면 갑자기 지혜 저게 미술 다시 시작한대? 세원에는 오토바이 안 타고 운동 열심히 다니고 희주는 애들이랑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부모가 돼서 애군이 들어서 좋은 운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거 좀 뚫어주는 거 하나 못 해줘? 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야. 그래, 세상살이 운에 좌우되는 일도 있지. 지금 애들한테 든 운이 그리 좋은 운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구태라 몇 자리 옮겨라, 부적 써라. 돈은 돈대로 쓰면서 나아지는 거는 없었잖아.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막말로 우리가 뭐 구슬 뭐 여러 번 했어? 고작 그거 한 번 가지고 나아지면 이 세상에 힘든 집이 어딨어.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그 군 몇 번 해서 달라질 거면 이 세상에 근심 걱정 가진 집이 어딨겠냐고. 아니,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그렇게 속 없는 소리 하면 당신이라도 그게 아니라고 좀 중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적당히 날 잡아서 알아서 끝낼 테니까. 그리고 행여나 당신 이번 이장 끝나고 애들 낳아지면 우리 가족한테 사과해. 무슨 사과? 우리 엄마랑 정미 지금 생각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나 정미나 다 우리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렇게 고깝게 들어야겠어? 여튼 그렇게 알아. 사과할 준비나 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거 옮긴다고 애들이 좋아지면 내가 그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는다. 결국 시댁은 이장을 강행했어요. 그것도 처음엔 시아버님한테 말도 안 해서 집안이 뒤집어졌었죠. 멀쩡한 부모님 몇 자리를 건든다는데 좋아하는 아들이 어딨나요? 시아버님이 몸이 안 좋아지신 뒤로 예전만은 못하다지만 그때 그 불호령 저도 아주 섬찟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그 세 사람이 합세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수차례 설득을 한 끝에 결국 아버님도 항복을 하셨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가 그 두 사람에게 무릎을 꿇거나 사과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할아버님이 누워 계시던 자리뿐이었어요. 그래도 나아질 것 같다니까 남편은 희망적이었는지 표정이 좋았던 날은 좀 많았습니다. 제 아빠가 기분이 좋으니 애들도 눈치를 덜 보고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좀 나아지는 건가 싶어 보이기도 했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그게 한두 번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데 저 때문에 일을 못 벌인다고 저를 탓했어요. 남들은 구슬하는데 억을 쓴단다. 왜 그렇게 따져야겠냐? 그 사람들은 뭐 바보 천치라서 그렇게 쓴다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남아 도나 보죠. 어머니, 저 이제 거기다 돈 안 써요. 애들 아빠도 모은 비상금 제대 이장하는 데 썼으니 그럴 돈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집이 잘 된다는데도 그러니?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이야? 다 네 자식들 때문 아니냐? 그런데 그 돈을 아껴?
남들은 대출받아서라도 한다더라. 그러게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대출받아서까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는요, 그거 다 헛돈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일이면 이 세상에 아픔이 어딨어요? 긍정적으로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에 너는 꼭 그런 생각으로 초를 쳐야겠니? 네 말 맞다나? 그게 헛돈 쓰게 하는 거 맞다. 그렇게 돈 들여서 공 들여서 굿을 해놔도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나쁜 운이 사라지고 좋은 운이 들어오겠니? 가기 싫어도 효자 남편 덕분에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시댁에 들르는데 항상 그런 소리만 하셔요. 답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소리 때문에 속은 타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시누이는 불난 집에 기름 붓듯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하도 그렇게 못 믿어하니까 해주는 말인데요. 제가 용민이 앞으로 얼마를 썼을 것 같아요? 네? 용민이 병원 신세 좀 안 지게 하겠다고 저 용민 아빠 몰래 대출도 받았어요. 용민이 앞으로 한 굿만 5천만 원짜리거든요. 네? 아가씨, 그럼 지금 고모부도 모르는 빚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하잖아요. 어떻게든 갚겠죠. 근데 나중에 용민 아빠가 알게 되더라도 할 말 있어요. 어차피 그 돈 용민이 병원비로 들어갔을 돈이에요. 근데 애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어쩌겠어요? 아니, 아가씨.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을 빚을 지면 어떡해요? 저도 알죠. 5천만 원 큰 돈인 거. 근데요, 언니.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매일같이 병원 들락거리면서 용민이 잘못되면 어쩌나 전전긍긍하고 하루라도 편히 자는 게 소원이었는데 용민이도 저도 아주 꿀잠 자잖아요, 이제. 그래요. 어차피 아가씨가 책임질 건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가씨, 용민이가 그동안 병원 치료 꾸준히 받아오면서 나아질 때였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가씨도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용민이 나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된다고 하셨다고요. 그거야 의사들이 다 하는 말이죠. 그럼 어차피 안 낫겠지만 애 고생이나 좀 시켜봅시다 그래요? 언니도 참 순진해. 언니,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잘 생각해봐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 진작 돈 쓸 걸 하지 말고요. 아무래도 제가 집을 팔아 구판의 돈을 억대로 써야 그만할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야 자기가 쓴 돈이 아이 병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그럴 수 있죠. 맹신하게 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운할 때가 잘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가 생긴 겁니다. 시조카의 병이 그냥 나은 게 아니고 잘 자라던 우리 애들한테 문제가 생긴 것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둘째가 몰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문제로 안 그래도 집안이 시끄러웠었어요. 저도 저지만 남편이 결혼 전 오토바이를 타고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이후로 오토바이를 무척 싫어했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들에게도 허락해 줄 수 없었고 애초에 아들은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후 아예 집안에 두고 못 나가게 했어요. 절대 타지 않겠다는 약속하기 전까지는 어디든 못 나가게 하겠다면서 핸드폰도 빼앗았고요. 둘째도 머리가 커서 절대 남편한테 지지 않겠다는 듯 방 안에서 나오질 않더니 답답한지 결국 항복하더라고요. 그 누구의 오토바이도 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야 외출 금지를 풀어준 것이죠. 약속을 지키리라 믿는다는 무게를 가진 말과 함께요. 하지만 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운전한 것은 아니니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요. 여보, 어떡하지? 세원이가 지금 응급실이래. 뭐? 갑자기 왜? 모르겠어. 담임말로는 오토바이 타다 그랬다는데. 뭐? 이 자식을?
아들은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빨리 달렸던지 균형을 잃은 오토바이가 크게 휘청거리면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트럭을 박은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둘 다 헬멧을 쓰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교복이 다 찢어질 만큼의 충격으로 온몸에 찰과상을 입고 다리가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해야 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는데 누워있는 아들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도 면목이 없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고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운전을 한 건 아니니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요. 그 와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멀쩡한 거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거 살았다고 하니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더라고요.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시부모님도 이만하면 다행이다 안도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점을 한번 보러 가보라는 시누이의 말에 지긋지긋해서 도망치듯 병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속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싶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대체 원인이 뭘까? 애들이 저렇게 엇나가고 내 뜻대로 되어주지 않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쉬지 않고 나오는 한숨이나 푹푹 쉬어대는데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사는 곳이 너무 멀어 손자가 입원했는데도 바로 찾아와 보지 못해 미안하셨던 거죠. 됐어. 그래도 무사하고 수술도 잘 끝났으니 회복만 하면 되니까 굳이 힘들게 안 와도 돼. 그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 대체 왜 그런다니? 그러게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그 와중에 우리 시누이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점이나 봐보래. 자기가 돈 5천에 아들 병을 낫게 한 것 같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얼굴만 보면 아는 부당 소개해주겠다. 구슬해라. 그런 소리만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은 아주 맹신을 한다더라. 그래도 영지야, 그게 그냥 있는 소리는 아니야. 그게 100% 효과가 있다고 할 순 없어도 잘 맞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고 하더라. 정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면 너도 한번 찾아가 봐. 엄마가 알려줄게. 아, 뭐야. 엄마까지 그러기야? 엄마도 전 보러 다녀? 너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 사람 말로는 당사자가 직접 와야 잘 볼 수 있대서 나도 뭘 보지 못했어. 그래도 선희 이모 알지? 선희 말로는 자기 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더라. 선희 이모네 아저씨가 바람난 걸 맞췄다고. 엄마까지 왜 그래? 진짜 그런 거 믿고 그러니까 호텔에다 돈만 날리는 거라니까. 거긴 구탈한 소리는 안 해. 부적은 좀 쓰는 것 같더라만 부적도 아무한테나 쓰는 거 아니라더라. 그냥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의지라도 해보라는 거야. 혹시 아니? 네가 그렇게 싫어하던 무당한테 답이 있을지. 됐다고 끊었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울렸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무당한테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상담이라도 생각하라고 하길래 믿져야 본전이다. 아는 게 없으면 영영 땡이다 하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 병실에 앉아 수발을 들고 있는데 신우이가 찾아와서는 또 점 타령을 하길래 그랬어요. 안 그래도 가보려고요. 언니, 드디어 마음 바뀐 거예요? 그래, 그래, 잘했어. 내가 진짜 괜찮은 무당. 아니요. 친정엄마가 꽤 용한 분이 계시다길래 거기 같이 가보기로 했어요. 네? 아니, 언니, 제가 아는 곳이 있다니까요. 거기 진짜 잘 봐요. 그동안 아가씨가 소개해준 사람은 만났잖아요. 이번엔 저희 엄마가 아시는 분한테 가볼게요. 언니, 그것도 막 아무나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영이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알았어요.
말은 고마운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가씨 말대로 전 보러 가는 거니까 제발 이제 그만 말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니 신우이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무는데 영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소개해주지 못해 안달인지 혹시 사람 소개시켜주고 무당한테 뒷돈이나 받나 싶을 정도로요. 어쨌거나 제가 점을 보러 간다니 더는 말도 못 붙이고 그냥 그러고 있다 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하는 말이라도 점 보러 다닌다고 해볼 걸 그랬나 했죠. 친정이 있는 곳에 있는 무당이라 멀긴 했지만 아들 때문에 점을 보러 간다니 남편이 선뜻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굿이며 이장이며 효과는 하나 없었던 것 같은데도 여전히 거기다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러겠냐 싶다가도 왜 그럴까 싶어 답답하기도 했죠. 친정엄마와 함께 간 곳도 여느 무당집과 다르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입을 여는데 솔직히 섬찟하더라고요. 아들이 죽다 살았네? 네? 아, 얼마 전에 크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진 않아요. 아들한테 할머니가 붙어 있어. 남편 쪽이야. 장손이라고 귀한가 보네. 아, 저희 아들이 장손은 맞는데 할머니가 붙어 계시다고요? 그래. 그나마 그래서 산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 죽었어. 제사는 잘 지냈구만. 네, 제사야 거르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데. 저는 친정엄마가 귀띔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친정엄마가 무당을 찾아온 건 아들이 사고 나기 전이었어요. 그쯤 되니 왜 점집을 그리 찾아가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난 듯이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자잘한 문제가 좀 많았어요, 집에. 그런 일이 통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애들이 다 그렇게 크는 건가 싶으면서도 뭔가 꽉 막힌 듯이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답답해서요. 귀한 걸 넘겨줬네. 네? 혹시 그쯤에 애들이 쓰던 물건 넘긴 거 없어? 애들이 쓰던 물건이요? 뭘 한 게 없으면 그런 물건으로도 운이 오고 가. 오래 쓰던 물건을 다른 물건과 맞바꾸거나 돈을 주고 샀는지 잘 생각해봐. 도자기, 도자기요. 도자기 받은 적 있어요. 무당의 말을 듣다 보니 갑자기 번뜩 생각난 게 하나 있더라고요. 3년 전쯤에 신우이가 새로 바꾼 첫째 핸드폰을 보고 너무 탐을 내는 거예요. 딸이 큰 상을 타와서 보상으로 사준 최신형 핸드폰이었는데 대뜸 신우이가 그걸 자기한테 팔라고 했거든요. 자기 핸드폰이랑 바꾸자고요. 신우이도 핸드폰을 바꾼 지 몇 달 되지 않았었어요. 최신형 핸드폰은 아니었지만 깨끗하게 써서 겉으로 봐선 첫째 핸드폰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았어요. 굳이 그런데 왜 핸드폰을 바꾸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지만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내키지 않아 하는 첫째에게 무려 100만 원의 용돈을 주면서 바꾸자고 하니 첫째도 좋다고 바꾸거든요. 서로 기기 변경을 하는 건 귀찮으니 그냥 번호째로 바꾸자면서 바꾼 적이 있어요. 거기다 신우가 그때 아는 사람한테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골칫거리라면서 준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길고 하얀 백자인데 깔끔하고 선이 고운 게 딱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생각 없이 감사하다 받은 그 백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첫째가 신우이한테 휴대전화를 넘긴 적은 있어요. 오래 쓴 건 아니고 최신형 핸드폰이었는데. 번호는? 아, 번호째로 그대로 줬어요. 번호든 물건이든 사람이 오래 쓰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탈이 됐구만. 그래서 그쪽은 좀 숨통이 트였고, 확실히 그쯤에 그쪽 형편이 나아지긴 했는데
설마 그것 때문이라고요? 악질 중에 악질이지. 나쁜 운을 넘기고 좋은 운을 받아오는 격이니. 그 물건도 집에 가서 잘 살펴보고 자루에다 넣고 깨고 버려. 혹시 안에서 뭐가 나오거든 깨끗이 태워버리고. 무당이 한 말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빡빡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상하긴 했어요. 멀쩡한 핸드폰을 바꾸자고 한 것도 모자라 번호까지 가져갔으니까요. 더 황당한 건 그 핸드폰을 신우가 아니라 고모부가 썼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번호를 포기하고 처조카가 쓰던 번호를 그대로 쓴다는 것도 이상하죠.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무당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겠거니 하고 싶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3년 전 신우가 줬던 도자기를 보는데 확인하는 것이 무섭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남편도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요. 남편이 조심스레 도자기를 들고 왔어요. 텔레비전 옆 장식장에 두었는데 그게 크기도 크고 무게도 상당해요. 남편이 밑바닥이랑 옆을 찬찬히 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보더라고요. 그러고는 바닥에 잘 내려놓고 팔을 넣었어요. 팔이 끝까지 들어가는 깊이의 도자기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팔을 빼면서 그 끝에 검은 테이프로 붙인 부적이 나오더라고요. 노란 종이에 빨간색 그림이 그려진 그 부적이요. 순간 저랑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적을 부엌으로 들고 가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붙인 뒤 싱크대에서 태웠어요.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도자기를 넣었죠. 그걸 어디서 깨야 하나 허둥지둥 거리는 사이 갑자기 남편이 대뜸 그걸 그대로 바닥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다행히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어 파편이 튀진 않았지만 비닐이 조금 뜯기고 그 사이로 파편이 나오긴 했죠. 워낙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치울 생각도 못하고 남편을 봤는데 얼굴이 시뻘겋더라고요. 누가 봐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무당이 혹시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거든 집안 구석구석 안 보이는 곳을 잘 찾아보라더군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이방저방을 뒤지고 다녀봤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내 집에서 내가 알지도 못한 곳에서 부적들이 나온 겁니다. 소파 및 아이들 침대 및 장롱 액자 뒤, 냉장고 뒤 찾은 것만 해도 무려 8장이었던 거예요. 당장에 무당에게 연락해 진짜 당신 말대로 부적이 있더라. 대체 이게 무슨 부적이냐고 물었죠. 사진을 본 무당이 그래요. 그건 길을 약하게 하고 좋은 흐름을 막는 부적이라고요. 당장에 신우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마침 시어머니도 신우집에 있더라고요. 없으면 불을 참여했는데 그렇게 모여 있으니 잘 됐다 싶었고요. 아가씨, 이거 뭔지 알죠? 네? 아, 글쎄요. 그거 부적 아니에요? 언니 전보를 갖다더니 부적 써온 거예요? 아니요. 제가 쓰기도 전에 우리 집 구석구석에서 나오던데요. 이건 소파 뒤, 이건 장롱 밑, 이건 지혜 침대 밑, 이건 세원이 책상 밑, 뭐 다 말해드려요?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아가씨가 더 잘하실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정미, 너 똑바로 말해. 우리 집에 무슨 짓 한 거야?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난리야? 대체 왜 그러니? 어머니,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 똑같은 손주 아니에요? 어떻게 아가씨 자식 잘 되자고 우리 자식을 팔아먹는 짓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나는 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하지 않니?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부적이 너네 집에서 나왔단 말이야? 대체 누가 그랬는데?
아가씨가 잘 아시겠죠. 왜,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저라는 증거 있어요? 아가씨가 아니면 어머님이시던지요. 두 분 말고 이런 짓 할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정민어, 진짜 얘네 집에 이걸 다 붙였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부적이라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하도 안 믿으니까 대신 해준 거죠. 별뜻 없어요. 좋은 운 갖다 주라고 붙인 건데. 무당 말이 길을 약하게 하고 좋은 운의 흐름을 막는 거라던데요. 누가 그래요? 그 무당이 돌팔이겠지. 그리고 어차피 언니 미신 안 믿는다면서요. 안 믿는 사람한테 부적이니 구신이 그게 다 무슨 소용인데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아가씨. 그러니까 아가씨가 이 부적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집에 갖다 붙였는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미신이라잖아요.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해요? 저는 좋은 의미에서 그런 거고 뭐 별일 없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너가 붙였다는 거야? 어휴, 그럼 얘한테 말을 했어야 하지 않니? 예, 좋은 의미에서 그랬다니까 너가 참아라. 얘가 한 번씩 속이 없이 그런 짓을 해. 어머님,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 아니에요. 똑바로 말하라고. 너 이 부적 어떤 의미인지 알고 붙인 거야? 오빠까지 왜 이래? 어차피 그거 다 가짜야. 부적 붙인다고 뭐가 잘 되고 될 게 안 되겠어? 왜 갑자기 찾아와서들 난리야? 빨리 나가. 진짜 아가씨 대책 없다는 건 알았지만 대단하시네요. 아이, 진짜 이게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만하고 빨리 가라.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돌식이 나와서 난리야. 부적 그건 이리 줘라. 내가 태워버릴 테니. 뭘 태워요, 어머니? 미신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아이가 아프면요,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오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겠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신우는 제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아들 대신 내 아들이 누워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마음고생을 해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 기분을 고스란히 넘겨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나 남편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 대한 화가 슬슬 남편한테로 옮겨지더라고요. 시어머님과 시누이 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더니 그게 다 자기 발등 찍는 꼴이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나 당신한테도 실망했어. 알지? 알아. 그렇게 당신 가족 감싸면서 허튼데 눈 돌리더니 어때? 당신 손으로 당신 자식들 사지로 몬 기분이. 무슨 또 그렇게까지. 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상황 파악 되게 말해줄게. 당신 동생이 자기 자식 살리겠다고 당신 자식 망해라 죽어라 하면서 저주 퍼부은 거야. 돈까지 써가면서 오랜 정성 들여서. 진짜. 나 그동안 당신이 하잔 대로 다 했어. 근데 나 이제 못해. 당신 할 말 있어? 없어. 내 동생이 그랬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 나 앞으로 아가씨 얼굴 보고 못 살아. 어떻게 보고 살아? 거기다 대고 아가씨 혼내기는커녕 감싸기 바빴던 어머니 보기도 싫고 정말 생각 같아선 그 자리에서 욕을 쏟아부어도 모자랐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그냥은 못 넘어가. 사과도 못 받았어. 나 사과 받더라도 앞으로 어머님도 아가씨도 안 보고 살 거야. 그래도 사과라도 받으면. 그럼 당신이나 어머님 아가씨 끼고 살던지. 이혼해 그냥.
무슨 이혼까지. 나 진심이야. 그냥 지금 화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 엄마랑 동생이랑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이면 당신도 보기 싫다는 거야. 당신은 뭐 잘했어? 아니, 그래도. 알아서 해. 이혼하든지 연을 끊고 살든지. 남편에게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도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죠. 어떻게 풀릴 수가 있을까요? 한 방 먹여주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부적 수십 장을 샀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좋은 의미의 부적 묶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미 그 부적이 진짜 저주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부적을 들고 그대로 신우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집 현관문과 벽면에 여러 장 붙였어요.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도 않더라고요. 일 키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지 그럼 제가 그만둘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한 시부모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집 대문 벽 맹장고 옷장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부적을 붙여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예. 왜요 어머니? 어차피 미신일 뿐인데 이게 뭐가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고 이게 미쳤나? 부적을 집안에 이렇게 붙여? 어차피 미신이라서 상관없으시다면서요. 별일도 안 일어나니 괜찮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아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버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어제 그러셨거든요. 너 그만하지 못해? 왜요? 아가씨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 몰래 부적 붙이고 다녀도 되고, 저는 이렇게 대놓고 붙이는 것도 안 돼요? 아버님, 아가씨가요. 용민이 살리자고 저희 집에 와서 부적 붙이고 갔어요. 우리 애들 운 가져가겠다고요. 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도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한테 그런다는 게? 가족이라 그런다, 가족이라. 조무의지를 한 거지. 용민이 건강 좋아졌다고 너나 애들이 뭐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 세원이 죽다 살아났어요. 그게 아가씨가 붙인 부적 탓이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어머님한테는 용민이만 손자예요? 세원이는 어머님 손자도 아니에요? 가족이라 그런다뇨. 가족이면 누구 대신 누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또 그렇게 말했어. 얘가 사람 말을 그렇게 곡해하고 가족이라면서요. 어머니, 저희는 가족도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일을 친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얘가 대체 무슨 말을? 결국 시아버님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되셨고, 그야말로 집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신 것은 시아버님 뿐이세요.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괜히 제가 일을 키우셨다 야단이었죠. 시아버님께는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제 자식이 걸린 일이라 그냥은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어머님이랑 아가씨 보고 살 자신 없어요. 애들 아빠한테도 말했습니다. 계속 어머님이랑 아가씨 보고 살아야 하면 이혼하겠다고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것을. 네 뜻이 그렇다면 알아서 해라. 아이, 그래, 네 마음이 풀려야지. 시아버님께서는 그날 이후 시댁으로 시누이 발걸음도 못하게 하셨어요. 딸 하나 없는 셈 칠 테니 당신이 죽더라도 오지 말라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시누이가 아이를 위한 굿으로 5천의 빚을 졌다는 사실도 밝혀져 고모부와도 별거하기 시작했고요. 애들 고모부는 자기 아내가 굿을 자주 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속았던 거죠.
그동안은 구시며 이장이며 죄다 오빠가 돈을 댔다는 식으로 둘러댄 모양이에요. 그게 아니라 빚을 져가며 구슬하고 그 돈 모자라 저희 집에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받은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지나갔었어요. 그 뒤로 대청소를 했는데 변기 뒤 싱크대 코너 깊숙한 곳에서도 부적 2장이 더 나왔습니다. 도저히 그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 집을 내놓고 시댁과 더 먼 동네로 이사까지 왔어요. 그 사이 아들은 퇴원했고 이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요. 며칠 전에는 첫째가 와서는 웹툰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셋째는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급식을 먹을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하고요. 저는요, 그게 다 부적이 사라진 탓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다 나아질 때가 되어서 그 흐름이 잘 맞은 거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무당의 말이 콕콕 집어 잘 맞기도 했지만 그게 진짜 부적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의지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이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효능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가족이면 다 잘되라고 빌어주고 바라는 게 아닌가 봐요. 아이들이 좋아지면서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착잡하고 우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